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영상을 짧게 보여드렸는데 이 김한솔이 상당히 아버지가 살해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좀 덤덤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네네. 김한솔이 굉장히 기공자 이미지지 않습니까? 예. 김한솔이 지금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며칠 지난 후에 아마 찍은 그런 동영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다시 말씀드리면 김한솔이 어디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나는 건재하다 이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DNA 검사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부인하지만 숨진 사람이 우리 아버지 김정남이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준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 이야기를 했고 예. 지금 이제 직접 DNA 검사나 이런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예. 자기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은 결국 아버지의 사망 그런 규명과 관련돼서 자기가 나설 수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다. 이 얘기는 본인의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본인이 역시 그 어디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사라져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계속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살 며칠 뒤에 찍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왜 지금 공개했는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지금 이게 공개 날짜는 사실 며칠이 됩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사실은 저희 YTN 기자를 보다 통일부 기자에서 급작스럽게 이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이야기가 나돌자마자 저도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때 이미 100몇 건의 조회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유튜브에 하루 동영상이 평균 수만 건이 올라온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오늘 시점에 갑자기 이게 알려졌을까? 역산을 해보면은 일단은 추정이지만은 마카오를 벗어난 것 같아. 그 다음에 안전한 곳에 갔다. 안전을 일단 담보한 다음에 이런 영상을 공개해서 지금 그 나머지 대목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 물론 이게 그 여러 가지 추정입니다만은 그래서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하면 제3국 피신을 완료했다. 그리고 추정이지만은 이번에 그 지금 화면을 유심히 보면 우상이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저기가 위에는 영어 밑에는 한글 천리마 민방이라는 단체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된 그런 부분이죠. 저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뭐 북한 고위층 망명을 돕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비용한 지원은 이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그리고 프로톤 메일이라는 주소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어떤 SNS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꼭 그래서 스위스에서 했다라고 추정하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 난 살아있다, 건재하다. 이 북한 주민들 상당수가 이번에 김정남 암살을 통해서 암암리에 특히 외교관들은 김정남의 존재, 그 김한솔 가족관계를 알고 있다라니까 불현중에 가족이 살아있구나. 이런 부분이 불현중에 내색은 못하지만 이게 암암리에 퍼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김정남 암살 이후에 김한솔과 그의 가족들이 중국의 어떤 보호 조치 아래에 있다, 마카오에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곳이 어디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안전한 곳이 어디냐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예, 저 동영상을 찍은 곳이 과연 어딜까? 지금 이제 국가가 몇 개 국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중국이 하나 등장했고, 그다음에 미국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등장을 했죠. 이 세 나라에다 또 하나 문명의 한 국가가 등장을 했는데 아마 그 최종 행성지는 문명의 한 국가이지 않을까. 그 문명의 한 국가를 좀 좁혀서 보면 하나는 김한솔이 유학했던 프랑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김주한 기자 말씀하셨듯이 스위스 이런 국가들 정도의 유럽 쪽이 아닐까. 아무래도 동남아시아나 중국 주변 국가들은 상당히 좀 생활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위해 그 안전에 상황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면 네. 미국으로 직접 가는 것은 또 한편으로 또 부담이 좀 되는 네. 왜냐하면 북미 관계나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북한으로서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중립적이면서도 좀 더 그나마 안전한 국가들이 어딜까 한다면 유럽 쪽이지 않겠느냐. 그중에서도 프랑스나 스위스나 이런 정도일 가능성이 좀 더 네. 높다. 국내에 들어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걸 뭐 배제할 수 없겠는데 저 알려지자마자 이 기자들이 YTN 기자를 비롯해서 국정 관계자들한테 그 국정원도 홍보실이 있거든요. 네네. 홍보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다면 홍보 관계자가 주저없이 이 김한솔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스튜디오 오기 전까지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는 기자들한테 의구심을 유발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요. 또 하나 저 3분 20초짜리 동영상인데 쭉 보면은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그랬습니다. 네네. 지금 주한 네덜란드 대사를 확인해 보니까 렘브레이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부인이 한국인이고 네.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뭐 북한의 인도주의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사실 북한과 네덜란드 관계가 굉장히 좀 원만합니다. 정치적으로 원만한 것보다도 화해가 네덜란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그 북한 유학생들이 지금도 한 200여 명이 네덜란드에서 농업 관련 공부를 하는 거 우리가 과거 이 북한 신의주 일대에 경제특구 했을 때 양빈이라는 사람이 뭐 이제 김정일 태세 했을 때 그 사람이 네덜란드, 중국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특별히 네덜란드 대사한테 감사를 한다.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 지금 네덜란드 대사관을 상대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잘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네덜란드 대사가 등장하는 것은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할 때 네덜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냥 북한 국민 여권으로 유럽을 가는 게 중국에서 가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본다면 네덜란드가 뭔가 중개적 역할을 했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고 또 렘브레이츠 대사가 공교롭게도 2000년대 중반에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까지 한 이 렘브레이츠 대사가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 김한솔의 가족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추정컨대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고모뻘되는 사람이 이남옥이라는 여자가 그 김한솔한테 고모뻘되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오래전부터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이남옥이의 남편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과거 그 성애랑이 이한영이 탈북할 때도 여러 가지 관계를 했다라는 게 확인되진 않지만 그런 가설들이 계속 꾸준히 나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네덜란드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개연성이 크다라는 게 여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이는데 그거를 유심히 보면은 북한 여권입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한자로 써 있고요. 중간에 일반 여권은 아니고 공무 여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설을 가족을 죽이려고 해서 이 불법 체류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까맣게 가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저 겉장을 보면 저기 북한 공무 여권이고 우리로 말하면 관용 여권이죠. 그런데 저런 현상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이 언급한 거에도 4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을 거론하고요. 어쨌든 이런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암살하고 나서 며칠 있다니까 적어도 한 20여일 앞두고 2월 20일 전후로 추정되지 않겠느냐. 제3국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네덜란드가 왜 들어갔을까 싶었는데 주한 네덜란드 대사의 과거 이력을 통해 볼 때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지금 이제 한국 정부가 여기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천리마 이쪽에서 이야기도 보면은 한국에 갈 생각은 없다. 김한솔이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기보다는 한국이 또는 미국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런 대리인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간접적인 역할은 아마 한국도
뭐 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또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 김한솔이 다른 국가로 가는 것을 묵인 또는 방조하는 이 정도에서 중국은 또 역할을 했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중국이 반대하면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그런 간접적인 역할 속에서 네덜란드가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네덜란드 대사랄지 또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 김한솔 가족을 유럽 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현재는 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동영상을 공개한 탈북 그 천리만 민방위라고 하는 단체 앞서서 뭐 홈페이지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단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것이 공개됐을 때 위장 단체가 아니냐 뭐 이런 추론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3월 4일 날 파나마에서 만들어진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데 두 가지 재미난 현상이 저기서 나타납니다. 천리마는 잘 알지만은 기성세대는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라고 굉장히 노동력 그 강화 운동이 과거에 천리마 운동이라고 있고 평양에 가면 천리마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이란 말은 우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저 상지 엠블럼에 보면은 위에 민방위를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 시빌 엑서사이즈라고 하거든요. 시빌 디펜스라고 하거든요. 지금 똑같은 표현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한 단어 하나는 북한 그런데 북한이 굳이 북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인데 굳이 북한을 에서 많이 쓰는 북한 당국이 많이 쓰는 표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제볼 수 있는 이 단체 자체가 탈북자들이 만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아마 이제 저 부분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자기들이 왔던 사람들이고 또 민방위란 말을 북한에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노동당에 보면 민방위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들이 김한솔을 보호하고 또 탈북한 사람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민방위라는 게 지금 김지환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들의 그런 전쟁이나 이런 데서부터 방어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방위 기능에다가 이제 천리마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천리마 민방위고 아마 이 단체는 외부에는 지금 공개는 안 됐던 단체 같습니다. 처음 지금 저도 들은 단체인데 지금 급조됐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김한솔의 이 탈북 과정에서 김한솔을 좀 보호하고 김한솔을 또 이동시키는데 또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단체 이 정도로 우선 지금 천리마 민방위라고 이 표시가 돼 있고 북조선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네요. 홈페이지에 떠 있는데요. 그 이야기도 김한솔 육성도 있었습니다만 저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렇게 친절하게 한글로 돼 있고 한 문장씩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 돼 있고 한 문장 한글, 한 문장 영어, 한 문장 한글 영어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우리가 김정남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김한솔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영어와 한글을 혼용해서 썼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후원 계좌도 받겠다. 후원 계좌는 그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뭐 어떤 계좌 추정 뭐 이런 부분에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가 또 다른 역할을 할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드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들어보면 누구 편을 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적인 중국의 외교 정책의 수법이죠. 이중적인 태도. 지금 한중 오는 8월이 한중 수교 25주년인데 북한이 항상 한중 수교 20주년 때 뭘 했습니까? 한중 수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굉장히 관영 언론들을 동원해서 치켜 세워놓고 그해 8월에 그 장성택을 특사로 하는 대규모 대표단을 베이징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사실은 2014년도에 중국이 한중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본인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25주년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한중 수교 25주년이고 아마
사드 문제가 없었더라면 아마 한중 간에 많은 축제가 앞으로 예정돼 있는 네. 뭐 그런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왕이 부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드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또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니들이 계속 세게 나오면 도발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건 늘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도 더 이상 또 다른 군사적 도발 또는 무력 시위는 이제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측면. 그 과정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지금 사드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세게 나온다면 중국이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미국에 주는 경고, 북한에 주는 경고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여러 가지 의미를 그렇습니다. 담고 있다. 다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한 얘기를 보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사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야기하는 사드 배치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관철되지 않고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거의 정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또 중국은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압박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보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일단 롯데를 목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지만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롯데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아마 중국은 지속적으로 또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한국 경제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이제 베이징 주변에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큰 그런 그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 직접 가서 봤는데 울산보다 더 큽니다 공장이. 그만큼 엄청난 공장인데 그 현대자동차를 그 겨냥한 또 그런 중국의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 정부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극도로 자제합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그 중국 국민들을 동원하거나 부추기는 이런 걸 통해서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WTO 제소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그것을 비껴가면서 그 우리를 압박하는 이런 식으로 상당 기간 지금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비단 삼성이나 현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또는 한국과 교류하고 또는 무역하고 있는 그런 중국 회사들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의 그런 중국의 압박이 나올 가능성은 앞으로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부장 발표를 보면 앞으로는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나서진 않을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꼭 우리만 공격한 거 아니고요. 조도 센카쿠 분쟁 났을 때 2000년도죠. 그 중국 그 일본 자위대가 중국 어선 선장 납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관죄 시위를 하는 겁니다. 왜 그 현상 중에 하나면 시청자분들 유심히 보면은 그 짧은 시간 내에 똑같은 유니폼들 입지 않습니까? 조끼 입고요. 그런데 중국은 저렇게 평상시에도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자동차 마음에 안 든다고 부시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공안이 묵인을 한다는 거죠. 묵인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경제적이나 외교적이 있을 때는 절대 저런 행위를 국민들한테 용납을 안 합니다. 과격 행동을 못하게 하죠. 절대 1996년도 일본 극우단체가 센카쿠에 그 상륙해서 등대했을 때 그때 중국은 얻으려는 것이고 묵인을 했습니다. 남중국해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는 절대 양보를 못하겠다는 핵심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내적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거나 상대적 여러 가지 이익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풀어주는 현상으로 식을 통해서 그 대의리한 거죠. 절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거듭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언론 통제가 우리하고 굉장히 확연히 다르거든요. 중국 공산당 신문 판공관실이라고 중국 언론의 모든 언론사를 통제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국장급이 언론사 사장에게
이야기하면은 알아서 행동하는 절대 이렇게 중국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으면 서류 근거 하나 안 남긴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한 적이 없다. 시민들이 중국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행동이다.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그 비난을 많이 합니다. 변질된 중화 민족주의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을 외교력으로 풀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은 얻을 것이 있다라면은 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미국하고도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어떤 저강도 어떤 통상 분쟁은 계속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